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여수 산다는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죠. 지역사회는 언제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합니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관련 특별법 제정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수 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희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수 산단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폭발, 유독 화학물질 유출, 그리고 추락, 대기오염, 비산, 수유질 오염 등 그 요인도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이 중대사고가 여수국가산단에서 2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는 16명이고 부상자가 26명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에 좀 대폭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고 발생이 많고, 이렇게 된 이유가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40년, 50년 돼서 노후화된 이런 결과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반복되는 여수 산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전불감증도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전불감증은 어떤 결과에 대한 현상이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좀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안전불감증은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김혜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수 산단, 특히 이제 석유화학 산단은 20년에서 25년 이상 된 설비들이 대부분 많고요. 특히 이제 화학 관련된 시설에서 20년 이상 쪽에서 98% 정도가 사고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네. 그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화학 설비에서는 20년 이상의 노후 설비의 사고율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후 설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든 이게 노동자에 대한 안전분감증만 문제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원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 여부라든가 혹은 또 안전관리 인력이 부재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작업환경 지시서라든가 다양한 관련된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류 하나당 작업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진단관리 서류 하나당 한 명이 관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장, 20장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닐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어떻든 원청 기업이 지나친 이윤에 집중을 두다 보니까 이게 최저 낙찰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억짜리 공사가 아무리 못해도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은 어떻든 하청을 가더라도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공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설비 안전이라든가 또 숙련공들을 투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비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용접 설비도 부실하게 하는 거고, 또 안전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도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투자할 돈이 없는 거거든요. 워낙 그 최저 낙찰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적정한 가격으로 가기 위한 가격의 좀 적정성, 이런 문제들이 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의 원인으로 좀 작용된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설 노후화 부분과 이제 하청 문제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 시설 노후화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여수 산단 같은 경우가 1976년도에 이제 가동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거의 50년을 넘게 이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스마트 산단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많고 지역의 목소리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이제 노후 산단의 이제 그 설비를 교체하는 문제, 이건 네. 생각같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사기업체에 대한 설비를 국가가 그걸 교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 형편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은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작년 2월에 여천 NCC 폭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명이 그 사망을 했는데 그 사고 원인을 보면은 그것도 열 교환기 이 부품이 이 규격화된 게 이게 불량 제품을 써가지고 이게 폭발이 됐다는 그런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당장 교체 이런 거를 국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하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마트 산단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업의 투자가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지금 여수 산단 같은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공장들을 셧다운을 하고 아주 거기 근본적으로 해체를 하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설비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은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우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만한 기업의 재정 여건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그리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익이 좀 많을 때 설비를 교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런 형편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비들, 노후 설비들이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 그리고 그 사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교체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하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죽음의 외주화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좀 더 깊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산 공정을 새로 짓거나 유지 보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공사 적정 공사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밑에 이제 어차피 전문 업체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건 합법적인 거죠. 전문 업체에 주는 것은. 이제 그렇다 보면 그 업체 줄 때 그 비용 계정을 할 때 안전관리 비용이라는 것도 계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안전관리 비용은 뭐 실제로 관리감독 원청의 관리감독 영역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 공사비의 5% 정도 써야 된다. 뭐 2.5% 써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써서 왜? 여러 가지 이윤이 처음에 1억을 받아야 될 공사가 내가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받는데 이 비용마저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문제, 하청 도급업체가 정작 써야 될 비용마저도 워낙 최저 낙찰자로 가다 보니 최소한 그래도 어떻든 뭐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손쉽게 줄여버리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환경 안전 비용만큼은 비용 영역만큼 환경과 안전 관련 비용만큼은 어떻든 적정 날짜의 영역에 줘서 원청이 직접 당사자한테 지급을 하거나 그것을 좀 법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좀 둘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사고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든 업종에 있어서. 그렇다 보면 건설과 이 제조업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빈번한 사고 원인은 바로 이러한 비용이 안전관리 비용에 들어갈 내용마저도 원청이나 하청이 눈 감고 있는 거고 원청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워낙 가격을 후려치다 보니 이게 하청한테 뭘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알면서도 묵인하고 모른 척 넘어가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공정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접이라든가 어떤 설치를 할 때 있어서 좋은 제품을 들어올 때도 이게 설치하는 숙련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숙련공은 시간당 받아야 될 임금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숙련공에서 시간당 하루에 일당 30만 원을 줘야 될 숙련공 비용은 도저히 원가상 못 맞추니 한 15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단순 노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숙련공 현 자학과 단순 노동자가 한 것은 완전 질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업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산업에 부흥이 있었던 조선업에 4, 5년 전부터 워낙 단가가 안 받으니까 고급 용접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용역 인력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래서 잔업을 해도 3천만 원 될까 말까 하니까 다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숙련공이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몇 년 후에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항해 중에 배가 두 동강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설비의 안전성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외주화 영역은 결국은 협력업체도 적정 가격으로 고급 인력을 쓰고 고급 기자재를 쓸 수 있고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청이 결국은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원가라는 이름으로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은 결국은 이윤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마땅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음의 하청 영역이 계속 외주화되는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최저 입찰제가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무원에서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은 적정 낙찰제를 보통 수용하잖아요. 네. 88%에서 90% 정도 가는데 결국은 민간 영역은 무조건 저가 낙찰이거든요. 네. 저가 낙찰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 단순 영역을 할 수 있는데 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된 영역만큼은 철저하게 저성 낙찰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다단계로 갔을 때는 원청과 정부가 강력히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원청이 묵인했을 경우는 원청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두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일정하게 저는 뭐 다양한 김혜재 의원님께서 여러 고민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노설비 영역에서도 이런 영역은 꼭 좀 관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간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 조치에 관한 부분을 사측에다 맡겨놨다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적으로 현재 지금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 가스공사, 뭐 소방서, 경찰, 뭐 다양한 영역으로 관리 감독의 영역이 솔직히 중앙부처 한 16개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영역과 중대처벌법 말고는 관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자부는 시설을 운영하고 공장과 관련된, 국토부는 이 영역이고,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좀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좀 어떤 특히 이제 석유화학단지라든가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할을 하고 직접 확인을 하는 구조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노후설비 특별법 영역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정부가 좀 관여할 건 관여해야 된다. 특히 환경과 안전 영역만큼은 정부가 좀 주도권을 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자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점검부터 필요하다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 의원께서는 여수산단 안전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된 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죽음의 외주하고 지금 하청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대기업들이 고위험 분야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분야를 그냥 하청을 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비용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전문가를 본사에서 고용을 하고 그 전문가 주도하에 하청업체들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훨씬 사고가 줄어들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낙찰제 부분은 우리가 포스코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2018년도에 최저가 낙찰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9년부터 하도급 상생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낮은 가격 쓴다고 해서 그리 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적정한 하도급 업체도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났더니 2020년에 그 순이익이 2조 4천억이었는데 2022년에 4조 8천억 정도 지금 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나고 매출도 54조에서 84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시도를 우리 여수 국가산단도 가감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진단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그거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하기도 어렵고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기도 굉장히 주저합니다. 행여라도 문제 있는 게 드러나면은 네. 발표했다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못해서 국가가 기업들을 설득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가지고 9개 업체, GS칼텍스, LG화학,
그다음에 여천 NCC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노후 설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게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분야에 좀 집중해서 보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이걸 발굴을 해내고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할 생각으로 있고요. 만일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 이걸 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개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진단 예산을 한 40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해서 나머지 산단 입주 기업들도 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금년에는 9개 업체, 그다음에 내년에는 40억 정도면은 그 10억 가지고 9개 업체 정도 예. 하니까 예, 거의 한 4, 50개 업체 정도는 충분히 점검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수산단 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건 개별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냐, 개별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영역은 또 별개의 부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 사업체에서는 그 진단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1차적으로는 각 사업체들이 마련을 해 나가야 되고요. 네. 정부는 이제 개별 사업체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마련하고 하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수 국가산단 내에 개별 사업체에 속하지 않은 지금 이 공용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집중적으로 해서 필요한 거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설비를 교체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안전 진단 사업들을 하고 이제 고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 한 업체들한테는 국가에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점검을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위험한 그렇죠. 분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오히려 잘 못하는데 페널티보다는 잘 할 수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이런 방식이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시나요? 네, 일단은 여수 산단이 노후 산단 대개 조건하고 이제 스마트 산단 바꾸는 문제 이제 국가 예산을 제가 한 4년 전부터 좀 봐왔었어요. 물론 전라남도가 주도해서 했지만,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는 노정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지나치게 이제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나 중앙 정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일부 뭐 전체 금액에서 한 가반 정도에 되는 것이 이제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 사업 말고는 실제로 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은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대개조 사업이나 스마트 산단 관련돼서 노동자나 지역 주민들의 좀 참여 공간이 없어요. 네. 뭐 실제로 이해 당사자 그룹이 어떤 산업단지를 어떻게 10년, 20년 후에 변화 모습으로 갈 것인지 또 이게 또 일정하게 업종 전환이 돼야 될 것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나 지역사회의 의견 개진 방식이 거의 없다. 정부 주도로 간다. 사실상 기업도 거의 뭐 객체에 불과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예산 쓰기 바쁜 사업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중요하도 문제, 탄소 제로 문제, 기후에너지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수 산단의 비전이 안 보인다. 좀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영역에 대한 R&D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 관련된 실증 설비 사업들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네. 좀 좋은 거고 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화학연구원이라든가 뭐 몇 군데 국가기관이 하는 것에 좀 중복되어서 네. 이제 덤터기에서 같이 예산이 휩쓸리가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든 약간 설비를 새롭게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예산은 좀 약간 부족해서 새로운 좀 20, 30년 후에 산단의 비전들을 만드는 영역에
좀 스마트 산단이나 노후 산단 설비 영역이 좀 구체적으로 예산들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 의원께서는 또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이제 여수 국가산단 조성한 지 뭐 40-50년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종종 이제 발생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죽음의 하얗고다 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산단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 사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국가가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좀 이끌어왔는데 이제 40년, 50년이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전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기업체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도 국가가 책임졌으니까 40-50년 지난 다음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 문제도 국가 주도하에 책임지고 좀 나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여론도 많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그 부분을 좀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이런 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국가산단 주관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좀 수립을 좀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 관리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좀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노후 설비 개선 또 종사자 그 안전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행 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 이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 권한이 막 분산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라. 그리고 이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산단과 이 지역과의 상생 성장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도 좀 하도록 좀 만들어라. 이제 이런 것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본사제 문제거든요. 지역 본사제. 여수 국가산단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본사를 여수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손에 꼽죠. 예,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 본사가 계속 포항에 있었고 최근에 포스코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도 포항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하고 이 포스코라고 하는 이 그룹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이런 지금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그게 없어서 이 국가산단 특별법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역 본사를 좀 산단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지역 본사제도 좀 집어넣어놓고 아까 얘기가 됐던 적정가 입찰 제도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위험성이 많은 국가산단, 특히 여수 국가산단 같은 이런 화학산단에 있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을 하면은 사실 그런 법이 만들어져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좀 신설을 해서 안전 문제하고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금까지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노후산단 대개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와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노후 산단과 관련돼서는 아까 노후설비 특별법이라는 별도 이전 법으로
그 관리나 좀 안전 의무의 주체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산단 대기조 사업은 그게 없잖아요. 네. 단지 이제 설비를 바꾼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가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예산만 투자할지 이 문제인데 결국 노후 설비는 누군가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면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 법이 있어요. 뭐 보통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교량이라든가 터널, 항만, 댐,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기타 주택물들 이런 것들은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정부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 건물을 지을 때도 인허가가 지방정부가 굉장히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시설 여부라든가 사고 나면 바로 개입하는데 이제 문제는 민간 산업시설이에요. 물론 이제 국가든 민간이든 특정한 공정 과정이 필요한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산업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 산업시설은 인근 다른 회사의 노동자나 마을 그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피난과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좀 특별한 법을 통해서 가보자. 노선단 대개조와 관련돼서는 그냥 예산 투자고 특정 영역에 사업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법을 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관리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중요한 국가의 기간산업처럼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노후 설비와 관련된 영역은 대개조보다는 이 법으로 좀 구체적으로 가는 형태가 오히려 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좀 주력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노후 산단 대개조 문제가 지금 꾸준히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대책들이 좀 단편적이고 분절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정책을 마련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종합 대책을 마련을 못 하고 그런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만들 때 반드시 현장에 있는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하고 또 땀 흘려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의견이 반영돼야 네.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하기 전에 기업들 얘기도 좀 듣고 이 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그 노동자들 얘기도 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법을 가지고 기업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지 말아달라. 네. 무슨 법이 생기면은 규제하고 기업들 힘들게 하는 법이 생겨서 그런 법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은 그 형식적인 법, 필요성 없는 법, 이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달라.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네. 여하튼 법이 제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처음 만들어질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방향을 잡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노후 네. 설비 이제 국가 산단과 관련된 특별법 영역은 노후 산단 그 특별법 문제는 김혜재 의원님이 이제 작년에 네.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고 저희 그 건생지사하고 정의당 이제 강은미 의원이 두 분이 이제 이 법을 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저도 한 90% 정도는 비슷해요. 네.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약간은 좀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설비 특별법은 이제 저희는 고민을 특정 시설에 다 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로만 가야 된다. 모든 산업 시설보다는 저희는 화학 물질이라든가 고압가스, 위험물과 관련된 영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이런 영역이죠. 여기에 맞는 영역으로 좀 노후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좀 정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가산업단지만 해도 47개가 되고 모든 산업단지만 해도 1200개가 되는데 여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특정하게 화학설비 중심이나 석유화학이나 특정 산업 영역으로 좀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자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노후설비 영역은 노동자나 그러니까 사업과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이 꼭 필요하다. 이 영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안전관리 및 개선계획서, 여기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주민들은 이 개선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가 공개를 해서 제대로 좀 해석하고 이 설비를 운영하는데 이게 되고 있는지를 정보 공개하면
시민들은 바로 알거든요. 전문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감시할 수 있고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측면을 이 노후설비 특별법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이제 김혜재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부서로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용노동부, 이제 정부 부서 중에서 규제 부서가 두 개예요. 고용노동부하고 환경부가 어떻든 규제 부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을 부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사실상 시민단체나 노동자한테 입장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내에 노설비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 산업자원부로 가면은 이게 노설비 규제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보고 이거 숨기지 말아라. 같이 하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저는 이게 노동자나 주민의 참여권 보장이, 알 권리 보장이 근본적으로 개미돼야지 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조건 속에서 이건 꼭 좀 들어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이제 법안이 국가산단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하신 거고, 이제 김혜재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이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뭐 이제 총론에서는 같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강론 부분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이것들을 조금 통합해서 이런 거기 하나의 이런 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산단 특별법이 이제 제정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법이 아니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고, 사실상 지금까지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말은 많았는데 시도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논의된 적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법 만드는 게 힘듭니다. 네. 제가 이 법을 작년 11월 9일 날 대표 발의를 해놨고, 네. 금년 2월 9일 날 그의 상임위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제가 법안 소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소위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는데 거의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예. 근데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이 법 만들어야 된다. 안전 문제 나중에 큰 문제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청양 장관은 상임위 때마다 이거 관심 가지고 하겠다. 심지어 회 끝난 다음에 인사할 때도 그거 하겠습니다.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네. 들어가는 거는 주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으로 하면 되지 왜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재정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예측하기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법을 만들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당에서 또 대표 발의안 안 하고 우리가 조합을 하고 네. 논의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이 법이 주요 골격 뼈대만 남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촘촘히 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 골격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채워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 간사들한테 이 법은 하여튼 반드시 이번 국회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공청회 일정 잡기가 어렵다 막 이리 핑계를 대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 장관하고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한테도 이거는 올리자. 9월이라도 올리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되도록 만들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산업단지의 이제 안전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법을 보면요. 법은 구체적으로 그 행정 중앙 부처 중에서 소관 부서가 있어요. 네. 이게 소관 부서의 범위를 뛰어넘는 법을 만들려면 그건 대통령이 직접 관할을 하든가 네. 국무총리가 관할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모든 장관들이나 부처는 해당 법령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우리가 보통 국가산단 특별법 하면 법은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법이 그 법을 개정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 산단 뭐 특별법이라든가 뭐 안전 종합 안전 대책이라든가 해서 이게 소관 부서가 누구냐 네. 이게 명확해야지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리뭉실 해버리면 한 6개, 7개 부처가 관여된 문제라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소관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령은 일반 시민들이나 내용들은 뭐 좀 더 종합하는 종합 법률이 없냐, 국가산단 종합 법률이 없냐 하지만 그런 법을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법안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일명 이제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이제 발의하셨는데 이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의 취지는 뭐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설비 노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산단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관리하고 수습하는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좀 만들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네. 행정기관이 입주 기업체에 좀 합동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사기업체에 함부로 들어가서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재난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좀 높은 지역은 특수 안전관리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상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리 기관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요새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이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기관에게 산업단지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또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를 해줘서 산업단지 관리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산단의 안전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뭐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지나치게 산업단지 문제에서 정부가 발을 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국가산업단지 제도가 만들어진 지 한 40년 넘은 과정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빠져 있고 오히려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은 사후에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네. 저는 처음부터 좀 운영과 관리 영역에 정부가 좀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환경법 영역을 고민하다 보면 환경 영역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사전 예방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도 그래요.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오염 및 사고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환경과 안전 관련된 주요 정보를 네. 기업만이 국가만이 가지지 말고 지역사회나 기초단체에서도 공개를 하자. 공개를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해서 그것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자는 원칙들. 그리고 항상 이제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관계. 이것이 이제 3단계 대응 사이클이라고 해요. 안전에 있어서. 예방과 준비, 대응 과정 속에서 이 3단계 사이클에 민관 산학 이해 당사자들이 한 거버넌스 체제로 좀 참여하자. 그랬을 때 이 산업단지 안전대책 영역은 종합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경역은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마지막에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네. 지난번 저희가 홍수 피해도 나고 폭우 피해 났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국가 공무원만, 지방 공무원만 그 안전 영역만 알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전에 그런 위해 요소를 시민들이 알았다면, 지역사회가 알았다면, 지자체하고 같이 안전 대응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은 네. 결국은 이해 당사자의 민간 거버넌스 협치 영역이 정보 공개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안전의 예방적 측면 속에서 또 사고 발생 이후에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산업단지 종합안전대책을 만들 때 이 원칙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좀 봅니다. 민관이 함께 이제 박자를 맞춰야 된다는 이런 부분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약 한 5분 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보고 간단히라도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실효성이에요.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아까 뭐 죽음의 외주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뭐 최저 낙찰제 문제, 뭐 이런 영역 속에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내용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날 실효가 되었죠. 작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을 보니까 2000년대에는 어떻든 뭐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882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2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서 82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2022년에는 600명대로 또 사망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일정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는 급격한 산업재해 사망률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고 일정하게 실효성이 있다. 네. 그리고 기업도 사실상 여수산단에 있는 중소업체들, 대기업 말고 중소업체들도 지금 산업안전 전문가들 채용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산업안전 영역했던 사람들 퇴직했는데 고임금을 주고 다시 대부분 복귀시켜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물론 이제 21년도, 22년도에 여수산단이 수많은 안전사고가 있어놨지만 네. 결국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다양한 좀 시나리오를 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기소 비율이 적어요. 네.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제하는 또 여러 가지 처벌하는 국가의 그 사법기관은 결국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재해사고에 대해서는 10% 정도 미만의 기소만 행사했거든요. 옛날하고 별 관심 없이 갔던 측면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런 10% 이내에서 대기업은 빠져 있어요. 힘없는 중소기업 정도만 대부분 사업주가 처벌받고 있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저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어떻든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소규모 미만, 5인 미만에서 조그만한 작은 사업장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봐요. 인건비 과정이 안전관리자 2~3명은 채용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전한 국가, 안전한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좀 거쳐야 될 영역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사업법은 네. 사고가 나기 전에 몇 가지를 봐요, 검찰이. 왜냐하면 의무 및 조치 사항을 꼭 보게 되거든요. 네. 그 예방 조치 사항이 많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예방 조치 사항이 사업주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있냐,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작업자들하고 공유했냐 이런 것들이 안전 조치 영역이 있으면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네. 굉장히 법에 대해서는 완화하도록 해놨던 측면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지만 저는 그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 문제가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법적인 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그리 요구하는 거는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한 법인지를 사실상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뭐 시행된 지 1년 지난 다음 통계 보면은 그 해당 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14% 정도 좀 줄었고 건설 쪽에서는 거의 33%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사업자들이 가장 사고 났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게 적용되는 거를 그리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1년 지났지만은 지금 이 법의 어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런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이 불감증 부분이 해소되고 네. 사업주들이 안전의 비용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지금 그런 풍토 조성에는 이 굉장한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검찰이 기소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다음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이런 결과가 이제 종합돼서 이 법의 실효성이 정착이 되는 건데요. 네. 사실상 검찰도 제대로 이 기업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안전권을 위협하는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원의 판례도 그런 것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재 국회의원 그리고 김대희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였습니다. 여수산단 산업재해를 포함해 우리 사회 대부분 재난사고는 인재입니다. 피할 수 있었던 사고, 바로 인재가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장의 노후시설을 고도화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의 토크쇼 뉴스 MBC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